노벨상, 인류 최고의 영예라고 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바로 세계대전 때 이 권위 있는 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다들 짐작하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전쟁 때문이겠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오늘 이 침묵 뒤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했던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전쟁이 났으니까 국경도 닫히고 연락도 끊기고 물리적으로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건 정말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고요. 노벨재단이 진짜로 마주했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재단의 침묵은요, 전쟁이라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기관의 생존, 그리고 명예, 심지어는 수상자의 목숨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 복잡했던 결정의 속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딜레마. 바로 외교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그 결정 하나가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스웨덴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치에 점령당한 나라의 학자한테 상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그냥 나치에 반대한다, 연합국 편을 드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죠. 그럼 반대로 전쟁 중인 나라 출신 학자는 아예 빼버린다? 그럼 이건 또 명백한 차별이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1935년에 반나치 운동가한테 평화상을 줬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외교적 후폭풍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은 정말 이제 한 발짝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상을 주자니 편들기가 돼버리고 안 주자니 차별이 되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스웨덴의 중립이라는 그 위태로운 균형이 깨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리스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상을 주는 그 행동 자체가 수상 후보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독재 정권 아래에서 연구하는 학자한테 당신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하고 발표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날 체포되거나 평생 감시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노벨위원회에서 보낸 공식 편지 한 통이 그 사람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게 노벨재단이 마주했던 정말 끔찍한 윤리적 딜레마였던 겁니다. 인류를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을 축하해 주려는 그 좋은 의도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외교나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상을 주는 그 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상금. 이거 어떻게 보내죠? 나라끼리 돈 오가는 건 다 막혔고 자산은 동결되고 상금이 제대로 전달될 거라는 보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시상식은요? 당연히 못하죠. 국경이 다 닫혔는데 스톡홀름에 어떻게 모이겠어요? 심지어 더 황당한 건 그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발표하는 것조차 군사기밀로 취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그냥 우편으로 메달이랑 상금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노벨재단은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절차를 대충 해버리는 건 이 상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깎아먹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물류 문제를 넘어서 노벨상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결정의 밑바탕에는요, 노벨상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값, 즉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주 장기적인 평판 관리 전략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노벨재단은 정말 치밀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상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 그럼 바로 왜 화학상만 줘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형평성 논란이 생기겠죠. 어차피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었으니까 그냥 전부 멈추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일관성 있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전쟁통에 섣불리 누굴 수상자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거 정치적인 결정이었네 하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논란의 씨앗을 남기느니 차라리 이 시기에는 시상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공백으로 남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런 끔찍한 전쟁 속에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축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바로 이 메시지를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전쟁 시기 노벨상의 중단은 그냥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라는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외교 문제, 수상자의 안전 문제,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그 무엇보다 노벨상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주 복잡하고 또 전략적인 거버넌스 결정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던 노벨재단의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쳐나는 바로 오늘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과연 똑똑한 브랜드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